나는 괜찮은데 그렇게 제2요구 관련해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놓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 잘 받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시장과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공무 부대출장으로, 김현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상국장은 신병치료를 위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 관련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기동 행정부 시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보기동입니다. 지난 3월 11일자 공사 발령에 따라 연동된 신입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입니다. 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현규 의원님, 김동빈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김현욱 의원님, 김재영 의원님 이상 5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국방부와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기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하며 이번 개정안 시행이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일원의 주민재산권 침해 문제의 해소를 넘어 상대적으로 납부되었던 세종도포권 균형 개발에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치원 비행장은 1970년 조성된 이후 50년 넘게 지원항공 작전 기지로 운영됐으며 그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과 연서 연동면 일원 약 16.2제곱킬로미터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겪어왔습니다. 그동안 고도제한구역이 지역으로 이용되어 온 곳은 북쪽으로는 조치원읍 신흥리, 서쪽으로는 연서면 성재리, 동쪽은 연동면 내판리, 남쪽은 공안정과 미호강, 합류 지정까지입니다. 일단 지역 일대가 비형안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창인 소음뿐 아니라 건축물 구조가 제한돼 건축행위나 부동산 매매, 담보대출 등에서도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세종시 주민 약 2,600명은 2011년 본격적으로 비행장 이전을 요구하였고 2013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주민들과 시, 국회의원, 시의원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2018년 7월 조치원 연기기장 통합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끝에 조치원 비행장 기지 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비행 안전 구역이 16.2제곱킬로미터에서 약 2.5제곱킬로미터로 축소되는 것이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2025년 12월 이후에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2022년 10월 1771명의 지역 주민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행안전구역 사전 해제를 요청하면서 국방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를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는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 결정에 대해 환영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이 만들어진 그동안의 발전이 정체되었던 북부권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되는 85% 지역에 대한 향후 발전 계획과 이해제 지역에 거주하는 15% 주민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군공항이 1954년도에 들어섰고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주민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군공항 이전의 건의를 지속하였으며 이전 결정이 확정되면서 시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청사진 스마트폴리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종전부질, 환경, 문화, 첨단 기술 등 세 가지 주제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1년 동안의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을 거쳐 마련하게 된 계획이었습니다. 반면 연기비행장의 통합 이전 후에 개발 계획이나 발전 계획은 사실상 LH 주도의 조치원 연기 공공주택 지구 조성에 그치고 있으며 구조 제한 이후에 주변 지역과 연계된 종합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택지가 개발되기 위해서 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구도심의 정비 방안 마련과 주변 개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그동안 낙후되었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도 제한에서 해제되지 못한 15%의 주민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 시는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심사 통과 후 시행될 때까지 현 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진행해온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향후 세종시 북부권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읍면동이 동반 성장해 나가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도심, 종합발전 계획과 조치원 연기 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비공개가 아닌 수시로 주민과 공유하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악면, 금남면, 대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17.5%가 65세 이상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현재 행복한 은연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 능력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 마련 등의 이유로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6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공적연금이나 공적보조 또는 자녀들의 부양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초고령화 사회 준비 첫 단계이자 노인의 경제활동 진입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라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년 전 1만 8천 명이었던 노인 인구가 2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세종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세종시 전체 노인 인구의 7%인 약 3천 명만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지원사업은 봉사활동 성격이 강한 공익활동이며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소규모 매장 및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이며 수의처와 연계하는 취업 알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봉사적 성격이 강하고 단시간 일자리인 공익활동형 비중이 전체 사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소득 지원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일자리로는 노인들이 경제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즉,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및 사회제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고령층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소득 보전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보다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일자리와 연계하고 소유자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은퇴한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느냐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고령화 시대 대응 방안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단순 노무, 단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를 줄이고 중장기적인 고령층 노동력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종시는 노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십시오.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실효성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상 5분 자유화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5개 건물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시는 현재 상가 공시율이 매우 높고 대다수 지역의 상권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겹쳐 일부 상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도한 5개강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우리 세종시의
도시 브랜드 확립, 안전 및 주거환경 조성, 그리고 건강한 상권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확실한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과도한 고객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포함한 도시 브랜드 형성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 사진은 정부청사 인근 건물입니다. 외벽과 창문 프레임에 경쟁적으로 설치된 과다한 시트지 광고로 인해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뿐 아니라 바닥에 뿌려진 유흥업종 광고 전단지와 홀로그램 또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 세종시 창무 이용 광고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의 약 85%가량이 시트지 광고가 지역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하셨습니다. 둘째, 불법 모계 광고물은 안전과 주거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통행을 방해하고 바닥에 노출된 선정적인 광고물은 안전한 환경에서의 보육이라는 보편적 행복 추구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벽을 감싼 시트지는 화재 사고 시 더 큰 피해의 원인이 되고 통풍과 채광을 가로막는 등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 일부 상권은 불법 마사지 업소나 바, 노래방 등 청소년 점사에 좋지 않은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도 기피하는 상권이 되어가고 있고 또한 이 사진과 같이 BRT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학교나 학원에 가야 하는 어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권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불안과 불만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셋째,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해당 상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족 분쟁이 많은 세종시 특성상 선정적인 불법 우회 광고물이 있는 상권을 피하게 돼요. 일반 식당 및 카페는 모두 떠나고 결국 유흥 관련 업종만 남는 상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업종은 단속이나 유행에 따라 금방 사라져 공식이 되거나 아니면 취객이나 비행 청소년만 찾는 우범지역 혹은 기형적인 상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들이 불법 우회 광고물의 대책으로 창문을 이용한 시트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함으로 단속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에어라이트나 전자빔, 전단지 등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바쁜 상황 속에 단속을 나가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세종시 도시브랜드 향상과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장기적인 상권 회복을 위해 정책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무조건적인 단속과 철거가 아닌 동참하는 상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 사진 앞서 보여드렸던 건물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상가로 시트지 광고 없이 깔끔한 외관으로 도시 브랜드 형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 80% 이상이 디지털 사인지가 창문 광고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지역 상점과 안내 어플을 개발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이용하여 상인들과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추후 창문 이용 광고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다면 그를 근거로 하여 도시미관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일괄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일부 상권, 예를 들면 학생이나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이 찾는 상권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시각적인 홍보 효과가 사라져 매출 감소에 걱정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본 이유는 확실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가 발전하고 상권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어른과 공무원 여러분, 세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규모 학원 및 가외 교습소 관리의 제도적 맹점으로 인한 학대와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알리고 세종시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강사가 여중생에게 마약 유인 졸피뎀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1심 판결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항소가 진행될 경우 해당 강사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와 유사하거나 심각한 성범죄 사건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학원장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원생 4명을 총 1,00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의 교육시설 취업도 문제입니다. 지난 3월 2일 발표한 여성가족부의 전국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전과자가 81명에 달했고 이 중 학원과 교습소, 체육시설을 포함한 사교육시설에는 절반이 넘는 48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적발 인원이 2019년부터 3년간 감소하다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성보호법과 아동보호제도에 따라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으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법률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실패를 연 1회 이상 점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 착수 시기 및 항소 등의 절차로 성범죄 확정 판결이 조사 시기와 맞물리지 않을 경우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추가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교육 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학원과 개인 교습소 등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고발 고소에 따른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부주의와 의도적 은폐 등으로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 또는 정신적 지배에 의한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3월 2일 기준 세종시에 등록된 학원은 1,037개, 교습소는 338개, 개인가외 교습자는 2,337명에 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성범죄나 학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히 학원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 다른 수강생들을 분리 조치하고 학부모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과 프라이버시법 등이 이러한 요구를 관철할 수 없는 장벽으로 여겨져 왔지만 교육자들의 높은 도덕성과 교육행위의 공공성,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이 교육 현장에서는 상위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시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시 교육청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행정조치 권한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세종시 교육청과 세종시 관계부서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시도지사 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원법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는 단 한 번의 피해만으로도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논하기에 앞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추악한 범죄로부터 한 발짝 더 벗어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제안한 사항들이 의견 수렴과 대안 모색을 비롯한 공론화와 제도적 변화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상병 원장님과 선배동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동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로안전 확보와 사건 활성화를 위해 세종역 정차 폭기존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과 방문 포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었지만 소비자들은 배달 또는 포장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적인 배달비 상승으로 매장을 방문하여 포장하는 고객의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 방문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복잡하고 협소한 지하주차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파트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주민과 공동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번거로운 확인 절차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볼라드와 펜스 등 교통시설물로 접근성이 제한되어 상가 이용에 불평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가를 잠시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 불편 문제는 밖의 정차, 불법 주정차를 야기하고 나아가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가는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의 현안이 상가 분실 문제와 더불어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건 활성화와 접근성의 연관성은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습니다. 2019년 대구광역시 도심 3권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도로와 주차장 이용이 편리해서 방문자 주차 공간이 확충되어 있어서 점포와 가로의 기능적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등의 요인이 방문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볼라드와 펜스 등의 교통시설물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보행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포켓 주차장 또는 드롭존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켓 주차장은 미국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서울시와 순천시, 포항시, 충남 예산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종로구와 중구의 포켓 주차장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동대문구 등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순천시와 포항시에서도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고도 일부를 좁혀 포켓형 주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임시 주정차를 위해 만들어진 포켓 주차장은 장기 주차로 인해 원활한 순환이 안 되어 오히려 도로와 고도의 혼잡을 야기하거나 상가 이용객이 이용하지 못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잃고 운영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타시도의 포켓 주차장의 단점을 보완하여 포장 공문 등 잠시 동안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고도 일부를 정차 구역으로 변경하는 세종역 정차 포켓존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존의 보행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고도폭과 전면 공간을 가진 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상가 이용객 및 소상공인의 만족도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세종역 정차 포켓존 사업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3항에 따르면 보도의 유격폭은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 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로에 비해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넓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차 포켓존을 설치한다면 상가 이용객의 이용 편의와 상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타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차 포켓존 설치로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공포하고 행정의 철저한 관리 방안과 선진적인 이용을 위한 세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 및 관리기관 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소상공인의 침체와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상가 접근성 저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세종의 정착 꼭지점 추진으로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공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모든 자유 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권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은 김효수 의원 한 분이며 1문 1답 방식으로 3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김효수 의원께서는 시정 질문 시 답변 공문을 지정한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추가 질문은 원 질문 후 1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수 의원입니다. 2023년 세종시는 출범 12년 차를 맞아 새로운 기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의 면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안에서는 국가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2030년까지 행정수도가 순차적으로 건설되고 있고 어느덧 3단계 계획 중 마지막 단계인 도시기능 및 기반시설 등의 성숙 단계를 거치면서 도시가 완성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 예정인 공공시설물 118개 중 지난해까지 73개를 인수하였고 올해 5개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이 세종시에 인수되면서 도시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단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시민의 편익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우리 시는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주로 공급 시기와 수요의 시차 발생 그리고 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각각 다른 의사결정 기준, 사업 시행과 승인 그리고 인수 운영 주체위원회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나아가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한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해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몇 가지 질문과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2023년 첫 시정식을 통해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해 우리 시에서 인수한 공공시설물과 올해 인수 예정인 공공시설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 저희가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고요, 공공건축물이고요, 방역도 세 가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행복청에서 건설하고 있는 공공건축물과 방역도가 있고요. LH가 건설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총 5개소가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공공시설 1개소, 공공건축물 3개소, 방역도 1개소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역시 5개소가 인수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2개소, 공공건축물은 3개소가 인수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공공시설물 중에서 우리 주민들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우리 공공건축물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 복검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검은 전국 최초로 신도시 지역 전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센터와 6개 유형의 주민 편의 지원 시설을 복합한 유일무이한 시설입니다. 또한 행복정부로부터 인수받는 총 50개 공공건축물 중 22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인수받은 복검과 그리고 인수받을 예정인 복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인수받는 예정 계획이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 중 복검은 총 2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14개소는 좀 인수를 받았고요. 8개소는 2030년까지 인수를 좀 받을 예정입니다. 생활권별로 중국이 되는 절차에 따라서 복검이 건설되다 보니까 시기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나성동 복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나성동 복검은 행복청이 2022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11월이 돼서야 준공이 됐고 아직 개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성동 복검과 관련해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주민이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총괄적으로 복검 건립 시기가 흔히 말해서 주민들 입주 시기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총괄적인 불편한 점이 있고요. 나성동 복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린이집 개원 시기가 통상 3월 1일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요. 공사 아무래도 좀 안 되다 보니까 개원 시기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다니실 어린이들 입장에서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불편함이 있고요. 두 번째 공공 서비스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이제 세동동에서 나성동까지 같이 좀 묶어져 있습니다. 나성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동동 부천까지 가시면 상당히 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죠. 이거는 개청이 3월 30일 됐습니다. 개청을 하게 되면 좀 불편이 하실 때를 보여주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복검공사가 지연되면서 아까 하셨던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졌죠. 오늘 13일인데 우리 관내 유초 중고가 대부분 지난 2일날 계획을 했고 학사 일정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이나 시차 차이 때문에 80명 가량의 원아들이 공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지금 꼼짝없이 대기하고 또한 육아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맞벌이 부모님들은 3월 한 달 동안 인근의 다른 어린이집까지 보내면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인근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저는 개원 일정 조정은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결국 행정 편의지가 불러온 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민원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최근 5년간 민원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복검 개청과 관련한 문의만 해도 200건이 넘었습니다. 어린이집 경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알리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공장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불편한 점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복검 개청 시기가 나성동 같은 경우는 작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예정이 되니까 한 2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어린이집 공사도 후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늦어진 이유가 됐고요. 공사하는 과정에 이제 두 가지 또 어린이집 쪽에서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도 이제 남녀 부분에서 화장실을 써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한 개소 예정이 있어 공사 진행 중에 바꾸는 일정이 생겼고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저도 상황을 고려하지만 한 달이라는 시차 차이는 행정적으로나 편의적으로는 좀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다음 복검에 있어서는 좀 연락에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복검 공사 현황 일정 그리고 개청 예정 계획, 복검에 설치될 예정 시설 등 관련한 총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또한 개청을 앞두고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현수막이라든가 대신 홍보 방법 이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매뉴얼 개발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다시 생활권 재편동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2022년 12월 말 기준 지편동 인구가 약 13,000명입니다. 입주율이 93%나 되는 건데요.
22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했는데 현재 25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복검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평동 주민들은 4년 가까이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천변 자전거 도로, 공원 단지, 삼성천 바다분수 개장 연기 등 생활권 전체적으로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로 시민들이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가요? 다시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도시 특성이 상당히 오래 기간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생활권별로 건설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입주의 형태가 아파트죠. 공동주택인데 이거는 민간에 저희가 예측 분양을 받게 되면 아파트 입주 일정에 따라서 주민들 입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복권이라든지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행복동은 나름 일정을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동시에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들이 발생하는 건 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불편한 게 아니라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행복청 LH 세종시가 시설물 인수랑 관리 있어서 각각 다른 영역 안에서만 책임지려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또한 안전과 제격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우리 시민들은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행복청 LH 세종시를 돌고 돌아서 우리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정보를 알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국민신고에서 행복청과 LH로 2018년부터 5년간 입안된 민원 등 접수일 건이 8,300건에 달합니다. 해마다 평균 1,655건이 넘는 두 기관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이렇게 알고 계셨는데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 행정, 시민의 알 권리, 정보 공개의 중요성 측면에서 부족함 없이 대응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은 해결하는 행정으로 신뢰를 높여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 인수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행복청 LH 세종시의 이원화된 행정체계와 협업에 관한 사안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구상하는 초기 단계부터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세종시는 기관 간 협업, 소통에 있어서 어떤 역할과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말씀드리는 주민들께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행복청 홈페이지라든지 전화를 하시게 되면 유선상에 설명을 드리고요. 현장에 가시면 허가 표지 칸이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좀 문제점 지적하셔갖고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사전 정보 공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19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공사 현황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업 관계는 저희가 2013년도에 행복청 LH 공공시설물 인수 인계 시에 실무 협의를 운영하자 합의를 했습니다. 쭉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20년 이후로 보게 되면 저희가 총 54회 실무협의를 했고 별도 업무량 협약을 한 3번 정도 해서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좀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실무협의를 뒤에서 여쭤보고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 답변 내용 중에 2022년 12월 말 기준 지적사항 있죠. 네, 4,038건 중에서 3,907건을 조치해서 조치율이 97% 가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료 안에 합동 점검이나 인수특위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 중에 미반영 사항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미반영 사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공사라는 게 이제 공사 발주를 하게 되죠. 설계대로 공사를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인수를 받게 됩니다. 미반영이라는 거는 인수받는 입장에서 필요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는 인수를 이제 해주는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공비도 좀 따져야 되고 예산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는 좀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설계라든지 시공 단계에서 조기부터 저희가 좀 들어가서
행복청 LH 협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셨어요.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반영이 될 수 있게끔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건데요. 또 여쭤보면은 가장 최근 인수특위 회의 때 보고받은 우리 자료만 해도 119 특수구조단과 2-4 생활권 복권 합동정가 조치 결과 지적사항이 총 186건, 이 중에서 미반영 사항이 60건, 그리고 조치 완료 결과가 126건입니다. 그러니까 미반영 사항이 32%나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 다 주셨습니다. 이제 행복청 의견에 따르면은 설계도서 미반의 품목으로 향후 유지 및 운영 관리 여건에 따라 변경 용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 시에서 인수받고 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 시비를 들여서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제 설계 단계부터 하셨다는 부분,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 잘하신 것처럼 인수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도 있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 그러니까 행복청이나 LH 입장에서는 설계도를 분석했기 때문에 추가 반영이 좀 어렵다는 것을 좀 보셔야 하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게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좀 설계 단계에서 저희 시 요구사항이라든지 물론 통일된 요청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요청사항이 중간에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요청하게 되면 행복청 LH에서 좀 반영이 있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인수 과정에서 이런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지난 2월 10일에 저희 공공시설물 인수정보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었죠. 그때 행복청 관계자가 참석하셨습니까? 네, 참석 안 하셨습니다. 예, 안 하셨죠. 제일 많은 답변을 해야 할 당사자가 없으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원을 듣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당사자 없이 우리끼리 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차원에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미반영 사항이나 시설 인수, 리모델링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후에 예정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관련한 협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가 인수받을 대상은 아니지만 도심 곳곳에 빈 땅으로 남아있는 유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 내 유휴지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또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휴지라 하면 이제 흔히 말해서 개발 계획에 토지 이용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특정 용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의 용도가요. 요즘에 그 땅의 주인이 현재는 LH니까요. LH가 수요자의 이익을 공급하지 않은 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유휴지고요. 네. 저희가 파업이 그란som 현재 508개소에 218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저희가 어쨌든 그 소유랑 관리권은 LH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그 배소 쪽에 좀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가조선이라든지 이런 주차장 이용을 이렇게 LH 협조를 받아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질문에서 관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관리가 아니라 좀 많은 곳이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연이 방치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성동 중심 상권과 아파트 밀집 지역 한가운데 있는 LH 유휴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황폐화된 곳이 나성동 중심 상권에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이곳은 작은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대형 쓰레기까지 투척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어 시와 LH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11,600제곱미터, 즉 3,500평이 넘는 이곳에 마시고 던지는 음료수병과 술병, 나아가 의자와 장롱 등 가구 폐기물까지 수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치울 수가 없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쓰레기 양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성동에 제가 입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까지 나성동 한복판에 이렇게 덤불숲이 있다는 게 지나다니면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쓰레기도 많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곳이 위험한 장소로 변질될까 항상 그게 제일 염려스러웠었습니다. 어차피 나성동은 모두가 부산복합이어서 아파트 생활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 넓은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텃밭을 가꾸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꽃밭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미관상으로도 좋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잠깐 좀 비판하는 것이 네. 우리 시가 LH랑 적극 협의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레기가 쌓이고 방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나아가 10년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는 2021년 6월 세종시 가람동 유휴지 꽃씨 뿌리기 행사 장면입니다. 또한 충남 내표시에서는 유휴지 69만 제곱미터를 꽃밭과 주말 농장을 조성하는 경관 특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와 LH, 건설사 등 토지 소유자가 땅을 무상으로 대여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유휴지에 텃밭을 조성한 경기도의 사례입니다. 2019년 용인시 흥덕지구에서 LH 유휴지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하기도 했고 2020년에는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 LH와 협력해 화성, 통탄 등 세 곳의 방치된 유휴지를 도시명 텃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유휴지를 단순히 우리 시의 관리 권한이 없는 방치된 공간으로 두지 않고 꽃밭을 만들어 시민을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도시명 텃밭으로 조성해 가족과 이웃의 행복한 소통의 공간, 아이들의 친환경 자연 학습 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장님,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말씀하신 시의원이라고 해서 나성동 흐르면서 상권 앞에 있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나대지를 현재 있는데요. 루탄을 친 목적이 관리를 잘하자는 취지로 루탄을 친 건데 쓰레기 일단 추적하신 거죠. 그런 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매각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현재 LH 집단지 관리인들과 요새 경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가는 공간이 분양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상당히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제가 LH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고 있는 LH 협조를 받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람동 쪽 토시들이도 LH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올해 어떻게 할지를 좀 LH 측과 최종 공모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종시의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주도해가는 주체는 결국 행복청 LH가 아닌 세종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더 중요한 시기에 세종시의 주요 현안을 맡아 총괄하는 미래전략본부의 역할에 최선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준배 경제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수정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세종시의회 회계 일정표는 연초 집행부에 미리 공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79회 정례 시정질문에 이어서 최민호 시장님은 국회 출장의 권유로 불참하셨습니다. 1년에 단 2차례만 있는 시정질문은 시장이 직접 출석해 답변해야 있는 의무가 있는 중대사항입니다. 2번 연속해서 불참하셨다는 것은 시민의 대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경시하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올해 11월에 있을 시정질문에서는 최민호 시장님이 꼭 답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미래전략본부장님께 공공시설물 인수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부시장님께도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예. 현재 인원은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래전략본부, 미래전략,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정규여건 개선 담당에서 현재 공무원시설을 인수원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전 업무는 도시성장본부 행정도시지원과 공공시설 인수 담당에서 했었습니다. 혹시 그때 담당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아시나요? 예,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개별 부서에서 담당하는 내용을 총괄하는 업무만 하는데도 현재 인력은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본부장님께도 행복청 LH와 소통 협업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대해서 제안드렸는데 지금 부서 현원으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시장님, 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21년 8월 이전에 3명으로 구성돼서 본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인력이 2명으로 현재 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원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서 상행사항에 있어서 대응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인력 충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충분한 노력을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예, 이어진 분들입니다. 부시장님, 출범한 지 8개월 차가 된 미래전략본부의 방향성에 대해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의 그동안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시정 4기가 출범하면서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들, 특히 미래전략 수도로서의 여건과 그리고 그거에 따른 다양한 그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향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에 미래전략본부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차근히 하나씩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핵심 가치가 담긴 부서로 이해가 되는데요. 본부장님이 불과 5개월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바뀐 꼴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래전략 본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향후에 다양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부장으로 있는 구선민 본부장이 본부의 역할에서 본부장의 역할로서 합당하다 생각해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부서도 아니고 새롭게 조직한 부서임에도 부서를 이끌어야 할 본부장의 잦은 교체는 직원 사기 정화와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그리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면서요.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전략본부의 역할과 기능이 정부 주도의 사업이 다수이고 그리고 계속 아까 앞서서 강조하셨습니다. 최민호 시장님의 공약 사업에 치중돼 있어서 정작 중요한 우리 시와 행복청, LH 허브구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서 시민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 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비효율이 계속해서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옥상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타부서와의 업무 중첩 방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일단 도시성장본부가 일몰되는 조직으로서 그 조직이 향후에 어떻게 시정에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컸습니다. 그런 고민에 도시성장본부를 미래전략본부로 전환하면서 그 본부의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초기에 집중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피보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교체되기 전 본부장의 역할이 거기에 좀 있었다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시성장본부가 미래전략본부로 전환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약속했던 내용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 아직도 이해관계자나 행복청이라든지 LH의 다양한 협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도 충실히 해서 걱정하시는 바 없이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정리하자면 우리 행복청 LH 세종시 협업체계 개선으로 공공시설 인수를 포함해서 남은 3단계 건설사업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필요한 사항에 상시적으로 기획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상설협력기구 그게 시설된다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이걸 좀 제안을 하고자 한 거거든요. 예, 미래전략본부의 역할이
구청 아까 말씀드린 LH의 그 협업 관계를 조금 더 문제시 되고 있었던 다양한 사항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한 사전 조율이나 향후에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의 행복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영역까지도 미래전략본부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래전략본부만으로도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아까 전에 인력도 제가 좀 지적을 드렸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미래전략본부가 마더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시청 전체가 행복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장님 이하 양 부시장 그리고 각 실국장들까지도 행복청과의 업무에 각별히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도 저는 공감을 하나 현재 있는 조직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기에는 지금 인력이나 구조로 되게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설 협력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행안부의 기준 인건비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특례에 대한 기준 인건비 적용 그리고 배제를 위한 세금신법 개정을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 비용은 약간 인력이라든가 비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다시 여쭤보고요. 네. 네,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변화된 여건, 세종시에서는 굉장히 지금 변화가 굉장히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 도시건설의 방향성에 대해 분석하고 보완하고 추진해 가는 것은 세종시의 가장 큰 현재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지금까지 조성된 우리 시 현황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재정 기할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추진 동력을 상설 협력 기구를 통해 얻길 바라면서 일단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현재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 인수 이후에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나요? 우선은 공공시설 저희들이 상당히 이제 이전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앞서서 보고 드린 것처럼 이전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관리가 사실 저희 시 재정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향후에 계속 계획하고 또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리 운영 같은 경우 우리 각 소관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정하고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서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에 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활용, 시설물 이관 기준 마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등을 담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운영부서에서는 공공시설물 점검 현황을 입력한 후에 보수 조치 등의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종합계획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안 된다기보다도요 시설물들 그러니까 저희가 시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 계획이요. 예. 일단은 계획에 대해서는 차근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지관리 보수뿐만 아니라 초기 유동관리까지 다 아우러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수 위에 우리 관리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죠.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비가 세종시 재정을 짓누르는 핵심 요인으로도 전망되기도 하는데요. 시 차원에서 공공시설 인수 이후에 유지관리비 등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으실 거예요. 현재 추계 비용은 얼마입니까? 현재 22년까지 73개 인수를 완료했는데요. 인수 완료 이후에 30년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5개를 추가해서 118개 인수 예정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비가 2025년 한 해에 1,973억 원, 그래서 20년 대비 64%가 증가를 했거든요. 30년에 지금 추계는 연간 2,527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5년 대비해서 28%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시의 자치사무 수입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국비 지원은 사실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는 시비 투입이 불가피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유지를 위해서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보존 비율을 현재 25%에서 50%까지 상향하는데 세종시법의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적용 기간도 올해 1월입니다. 그래서 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법에 담기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행복청 LH로부터 인수받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어느 정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공시설물 중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이러한 법적 근거를 세종시법에 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요 현안을 풀어갈 때 시차원의 행정력을 더해서 기관적 차원의 기획력, 조정력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부장님, 세종시법 개정 및 국비 확보 등을 위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소통, 협력체계 구축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최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두 분과 취임 이후 공식적인 그 업무 협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시장님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안들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이런 재원뿐만 아니라 교통교부세 그리고 다양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국회 잦은 국회 출장과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두 국회의원 만나시러 가신 거예요? 예, 만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분 만나시러 가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지난해입니다. 아니,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대평동 종합 그 체육관 건립뿐만 아니라 올 국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 확보는 이미 이전에 이루어졌고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정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잦은 소통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부시장님, 최민우 시장님이 행복청장과 LH 세종본부장과의 업무 협의 차원의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신 적 있습니까? 현재 공식적인 만남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저희 세종시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청, LH는 중요한 사업 파트너이고 또 저희들이 함께 일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업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님이 두 양 기관장님. 예, 공식적으로 만난 적 있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 확인해본 결과 아직까지 공식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글쎄요, 그걸 공식이다 비공식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이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당선자 신분에서도 행복청장을 실질적으로 만났고요. 당선자 신분에서 만나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업무 협의를 한 적은 없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부시장님께서는 기관장급 간담회 대체 이렇게 공식적인 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정부의 수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시실과 날씨처럼 촘촘하면서 외연이 확정된 인적 네트워크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고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가 없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편한 사람만 만나서는 일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는 2030년까지 행복청과 LH와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업무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방향성 설정은 기관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저희 보시면 최근 청주시장이 행복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복청장 출신인데다 이상민 행복청장의 여권 인사라 시너지를 기대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시장님, 그럼 시장님이 지역구 양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양 기관장을 만나서 다양한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거라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민 행복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행복도시 건립 후에도 행복청이 지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상 2030년이면 행복청의 역할이 다 마무리되는 거겠죠. 네, 현재 그거에 따른 다양한 이야기들, 소위 얘기하는 행복청의 입장이나 또 행복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 이런 것들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내에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생각하는 공식적인 건 언론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공식 입장입니다. 행복청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만 세종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세종시 입장하고는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청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재정기관 취약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저희가 체육관이 건설될 때 1,400억 들여 만든 체육관을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재정기반이 약한 세종시청에 모든 관리를 맡기면 도시가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기우인 것 같습니다. 2012년에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 행복청이 행복청으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해온 건 사실이긴 하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 중심 수도에서 미래전략 수도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이제는 8년 정도 남은 이 시점에 자족 기능을 담아서 행복청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현실화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복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와 소통이 없기 때문에 기관장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지 않을까요? 글쎄요. 기관장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고 서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불통이다 보니까 시는 시대로 행복청은 행복청대로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행복청장이 얘기했던 관리청에 관련된 문제는 과거에도 나왔던 그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가 그것을 공식화해서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대응보다도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셔야 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이고요. 네. 다음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변경하느냐는 지금부터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5, 6세기 공공시설물 설립과 인수가 지금처럼 엇박자가 계속되고 마치 군데군데 빠진 이처럼 보기 흉한 도심 속 LH 유유지가 관리 및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고 불편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취임하신 지 9개월차가 되셨죠. 네, 최민호 시장님의 생각을 가장 많이 아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민호 시장님이 지향하시는 미래전략 수도, 세종은 명확하게 무엇이며 또한 이전 행정부에서 그대로 이어져 온 경제정책이 아닌 최민호 시장표 경제정책 철학은 무엇인지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세종시의 탄생은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갖고 탄생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종시는 또 행복청은 또 정부는 그거에 맞춰서 그 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왔고요. 현재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미래 전략 수도로서의 역할은 아마 시정사회의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이고 또 그런 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의 탄생 배경처럼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의 자족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지금의 어떤 노력들이 가장 집중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0년 동안 가졌던 그 상권에 대한 성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업 유치에 좀 더 등한시됐던 부분들을 더 집중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기업 유치에 더 집중해서 시정을 펼쳐나가고 경제 부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 지금 세종시의 이런 자족 기능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족 기능 확충 이 부분이 기업 유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기업 유치라고 딱 잘라서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요. 그렇죠.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세수가 다양하지 못하고 소위 얘기하는 취득세 중심의 세수 전환을 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은 중요한 자족 기능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큼 많은 기업을 또 우리 시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실지 기대해 보면서 이번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십시오.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존재합니다. 미래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최민호 시장이 지향하는 세종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현재 시민이 만족할 만한 시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 제문을 통해 시와 행복청, LH와의 상설 협력 기구가 마련돼 시민 불편 사항이 즉각 해소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세종시가 앞으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파트너로서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종시를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이며 지방정부든 정부기관이든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공공시설물 인수의 엇박자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며 또 시민이 필요하다면 유리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길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효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이준대 경제부시장님과 조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데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유의권을 상정합니다. 인사드리는 발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임채성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임채성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이나 중앙정부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의 정관을 보면 법령, 조례 또는 지침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정관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여 기관 스스로 법령, 조례, 지침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기관 자율성의 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법령이나 지침에서 임원 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출자 출연기관은 기관의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하여 임원 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제1항 제7호 임직원에 관한 사항 역시 조례에서 임원 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둔다면 기관은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지난 3월 7일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한 명 더 늘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최민호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3개월 후에 정관을 개정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 중에서 세종시만 유일하게 조례 근거 없이 단체장 추천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의회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회의 견제 감시 권한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오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2요구 심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세종시의회의 역사가 됩니다. 만약 세종시의회가 제2요구를 수용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출자 출연기관은 물론 앞으로 설립되는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의회 스스로 견제와 감시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39만 세종 시민분들께서 과연 어떤 평가를 할지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출자 출연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토대로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단체장이나 의회의 구성원이 바뀌어도 시민분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 출연기관만큼은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은 최민호 시장님께서 세종시의원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종 시민분들께서 세종시를 위하여 선택하여 세종시의회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세종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출자 출연 기간에 적합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 시민을 대표하여 견제와 감시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소속 정당을 떠나 의원님 본연의 사명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번호 제3427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유고의건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10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송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으로부터 2023년 3월 3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유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2유구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본 안건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유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조례안은 폐기됩니다. 본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사망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표결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좌석 오른쪽 아래 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전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신 후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제2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해 다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의 투표 합산 결과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로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유구의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14, 반대 6,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권을 선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피했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회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회의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대를 선포합니다.